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유발하여 변화를 이루게 만드는 대화법 중에 강력한 아주 대화법,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제 매번 특강 때마다 드리고 여러 자리에서 드리는데요. 그래도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러고서는, 삼성전자 리더십 개발센터에서 제가 리더십 개발 업무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게 이제 2000년이에요. 그 이후로는 나름대로, 그, 이제 그 리더십 개발에서 외길 인생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여 년 차 되었고요. 그러고 중간에 뭐 애들 키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미국에 가서 조직과 리더십 전공으로 박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가 그때 논문을 썼던 주제가 이그제큐티브 코칭이에요.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 어떤 성과 향상이라든가 자기 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주기 위한 그런 어떤 기법인데 그때 이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연구를 해서 제가 박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코칭 전문가이긴 한데 특히 이제 비즈니스 장면에서 특히 리더십, 조직 문화 장면에서 이런 코칭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사전 질문 주신 분들도 이제 있으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가 좀 대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저는요, 주로 그 비즈니스 리더들 상담 코칭 교육하는 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에만 너무 이게 쏠려 있는 거예요. 저도 주로 대기업에 가서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소기업 대학원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 리더분들께서 우리한테도 정말 이게 필요하다. 코칭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코칭 가르치는 수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코치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비용이라든가 또 이런 게 만만치가 않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억세스가 굉장히 이제 제한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코칭학과에서 뭐 연대에서도 했었고 아주대에서도 했었고 숭실대에서도 이제 했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곳에서 또 이제 그 리더십 코칭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다, 뭐 리더십 코칭이다 해가지고 그 임원 코칭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을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본인이 임원 출신이거나 뭐 사장 출신이거나 본인의 스펙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지 사실은 어떤 교육의 그 결과로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정말 열심히 뭐 한 2년 정도 그 코칭을 뭐 가르치기도 하고 실습하고 슈퍼비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은 갖췄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펙 면에서 약간 부족하신 분들이 대기업에서 코칭을 하시기에 어려운 장면들을 이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이제 그 일자리도 마련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이렇게 자본이 이제 넉넉하지 않고 그 정도까지 스펙이 필요하지 않은 뭐 그런 그 그룹 코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그 니즈를 양쪽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중소벤처기업 코칭 컨설팅 협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과 뭐 이게 이사진들 그리고 많은 그 분들의 모험 그 돈과 마음을 모아서 이 협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행사나 이런 것 중에 그 교육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행사 중에서 수요 특강 자리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희 협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인 대화법, 어떤 대화법 쓰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채팅창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를 하다가 뭐 보면 제가 말씀을 뭐 대답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제가 보고 다음 쉬는 시간 지나고 나서 또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답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코칭 대화법, MI라고 하는 그 코칭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 대화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코칭하면 이 코칭이 대화법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질문 위주로 코칭을 하는, 이렇게 질문 위주의 어떤 대화법이 사람들한테 이제 코칭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를 제가 뭐 이 코칭을 가르치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코칭으로 논문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논문을 유럽의 하버드라고 하는 인시아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그 진행하는 그 코칭이 이제 거기서 이미 뭐 몇십 년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제가 그 공부하고 논문을 썼던 코칭과는 굉장히 다른 게 코칭으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칭에 관한 정의를 여러분들하고 다시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 그 협회에서 코칭을 정의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코칭이라고만 하고 싶은데 저희가 코칭에서 솔루션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코칭이냐? 코칭은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냥 코칭 컨설팅이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붙여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글로벌리는 코칭의 정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그제큐티브 코칭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의 어떤 독특한 그런 상황 때문에 제가 코칭 컨설팅이라고 이제 정의를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ICCS, 저희 중소벤처기업 코칭 컨설팅 협회에서는요, 코칭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개인과 그룹, 조직,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인,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 그룹, 그리고 또 어떤 회사, 이런 조직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이라면 이게 뭐 질문법이 아니라 그 이상의 방식도 우리가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을 사용을 해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총체적 활동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 코칭을 받으면 이 사람한테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오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도 그 변화를 추구를 하는 것과 변화가 안 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병이 다 낫는 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지는 호전되는 쪽으로 하는 것처럼 그 방향성을 가지는 것처럼 저희도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목표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뭐 100%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간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인 활동입니다. 예, 총체적인 활동이에요. 단순히 앉아서 대화만 하는 거가 아니라 어쩔 때는 같이 호흡법을 연습을 하기도 하고 뭐 책을 읽어오라고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티클을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동영상을 보시라고 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보면 코칭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학습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책도 되게 많이 읽히고 뭐 이런 대화법에 있어서 뭐 가르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전 세계적으로는 좀 그렇게 영어권에서는 최소한 영어권에서는 제가 본 논문에 의하면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대화를 넘어선 그런 활동까지도 이제 그 여기서는 그 코칭에서는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화법으로는 이제 동기 강화 면담 오늘 이제 얘기하는 MI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 요거를 이제 채택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요 형식으로는 저희는 그룹 코칭만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1대1 코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저도 그룹 코칭도 하고 개인 코칭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1대1 코칭 같은 경우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초심자 코치들이 다 그것을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의 바닥이 드러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의 경험적인 거 그리고 아니면은 즉흥적인 어떤 뭐 이런 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설명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철학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저는 1대1 코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초심자들이 하기에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시아드에서 사용하는 그룹 코칭 모델을 이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시아드에서 하는 그룹 코칭 같은 경우는 티칭이 이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제 티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이제 줘요. 그러면은 그 그룹이 이제 한 5명, 6명, 뭐 작게는 4명에서 많게는 뭐 8명, 뭐 이 정도 그룹이 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서로 이제 동료 코칭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코치가 전문적인 코칭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저희는 채택을 합니다. 이게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동료 코칭이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인시아드에서는 이 동료 코칭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첫날 첫 시간에 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동기강화 면담을 이제 채택을 해서 요거를 가르칩니다. 첫날부터 이걸 가르쳐요. 우리는 왜냐면은 서로 동료 코칭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대화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서 티칭을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혹시 그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솔루션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것에 있어서 이제 검증하는 그런 이제 것들은 그 각각의 코치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모델을 이제 채택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이제 뭐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1대1 코칭을 하게 되면 리더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자꾸 이제 지역적인 문제들을 이제 코칭의 주제로 삼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진짜 그 리더가 해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베이직,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알려주는 그런 티칭을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티칭을 하고 그리고 코칭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뭐냐면 그룹 코칭을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이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룹 코칭을 하면 이거를 거의 다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그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섀도우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코칭을 배우신 분들은 제가 하는 코칭을 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 섀도우 코칭의 기회를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인사 담당자나 뭐 이런 분들도 도대체 뭐 하나 궁금하잖아요. 교육 담당자들이 와서 뒤에 앉아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앉아 있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 코치 양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그룹 코칭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여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제가 수요 특강에서 지난번에 그래서 그룹 역동을 이용한 그룹 코칭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오늘 동기강화 면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기강화 면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거를 강의를 좀 자주 해요. 오프라인에서 14시간 이틀에 걸쳐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강의를 이제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다가 한 번 정도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수요 특강의 주제로 이제 삼게 되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 듣고 싶고 이거를 실제 어떤 그 코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생활에 더 확장해서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11월 말에 이 오프라인 강의로 14시간짜리 강의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더 깊이 있는 그런 지식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을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기강화 면담, MI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을 하거나 큰 변화를 실천하였을 때를 여러분 떠올려 봅시다. 예.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음. 그리고 어떤 면이 나를 그분이 큰 힘이 된다고 느끼게 했을까요? 한번 각각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채팅창에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그 내가 큰 변화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됐었나요? 예, 뭐 다양한 상황들이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 예, 떠올려 보셨다면 그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혹시 그 사람이 계속 내가 뭘 잘못하고 있거나 내가 뭐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큰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조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예, 가능성을 알아주시는 분이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예. 그리고 응원해주고, 조언해주고, 아니면 묵묵히 지켜봐주고, 그런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강의 장면에서 물어보면 거의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예, 오늘 하는 이 동기를 사람들한테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 MI라고 하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큰 변화를 할 때 어떤 네거티브한 그런 것들보다는 긍정적인 힘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은 맞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동기강화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요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기강화 면담은 기본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을 변화 당사자의 동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기 강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에요. 근데 이게 말 자체가 사실은 아,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동기강화 상담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원제는 모티베이션 인터뷰잉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상담가들이 쓰셨어요. 근데 상담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월한 사람,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 아니면 분석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고쳐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뷰, 서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대담을 하듯이 말을 함으로 해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인터뷰잉이란 단어를 쓰겠다. 근데 우리가 고민한 단어는 사실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도 고민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잉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상담이나 다른 뭐 테라피라든가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기 강화라고 하는 것도 모티베이셔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동기 강화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럼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위협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냥 MI 코칭대화법, MI 코칭대화법 이렇게 부르자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 강화 면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티베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동기잖아요. 내가 변화하고 싶다. 이제 그러면 그 동기가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강화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강화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강화만 필요한 게 아니라 유발도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요. 모티베이셔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기를 일으키고 그것을 강화한다라는 것이 모두 다 포함이 된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 강화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동기를 강화하는 뭐 이제 뭐 그냥 동기 유발 및 강화 뭐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길어졌고 그냥 저희가 영어로 이제 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뭐라고 봤냐면 동기라고 봤어요. 모티브로 봤다는 거죠. 우리가 뭐 담배를 끊고 싶다거나 아니면 리더십의 변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면 이 어려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인 동기가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 이거는 동기부여라고 보통은 이제 예, 번역이 됩니다. 근데 동기라고 하는 거는 부여가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기 레벨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동기 레벨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 거를 뚝 잘랐고 그 사람한테 동기를 줄 수가 있나요? 바깥에서 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동기라는 건 바깥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유발해야 되는 겁니다. 동기를 유발해서 그 사람이 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 그게 동기를 유발하고 강화하는 모티베이셔널한 그런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 동기 강화라든가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책을 번역을 하신 분들이 동기 강화 상담
했는데 상담은 면담으로 이제 바꾸는 건 괜찮은데 그럼 동기 강화는 뭘로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좀 양해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다 같이 좀 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을 변화 당사자의 동기로 이제 정의를 한다. 그래서 동기를 어떻게 유발하고 그걸 강화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대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동기를 불러일으킨 대화 방식이 이제 동기 강화 면담,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왜 우리가 동기 강화 면담을 사용을 하는가? 우리가 ICCS나 아니면 저나 인시아드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콜롬비아나 이런 대학에서 왜 코칭을 하는데 동기 강화 면담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동기 강화 면담은요, 변화가 당장 없으면 죽는 사람들, 진짜 변화가 너무너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개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변화가 없으면 당장 죽는 중독자들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가들이 개발을 해낸, 고안을 해낸 면담법입니다.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마약 중독이라든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당장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큰일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사실은 뭐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경우는 뭐 알코올 의존증 뭐 이 정도 말고는 다른 어떤 정신 질환이 있지 않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담배를 끊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여러 이제 뭐 기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에서 이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일반인 대상으로 쓸 수 있게끔 변형해서 하는 대화법들은 많이 있지만 이 동기 강화 면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병이 없는 사람,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고안된 유일한 검증된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독 환자들한테 쓰였을 때는 중독을 낫게 하는 데 있어서 약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임상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한 그룹은 이 사람들은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만 줘요. 한쪽 사람들은 동기강화 면담만 사용을 해요. 근데 또 한 그룹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 사람들이 약만 사용하거나 대화법만 사용한 사람들, 여기가 50, 50이라 그러면 두 개를 다 사용하게 되면 100 정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만큼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대화법이라는 거죠.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대화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은 코치나 컨설턴트를 비롯해서 상대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프로페셔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 조절을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제 저 같은 비즈니스 장면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스포츠 장면도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장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화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요, 서울대 치의 예방학과 교수인데요. 그 친구랑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가 뭐 너 뭐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제가 나 동기강화 면담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동기강화 면담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떻게 동기강화 면담을 알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치의 예방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과 보험이 이제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충치가 생기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과에 가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거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런 어떤 치과 의료가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를 닦는 게 굉장히 치위생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칫솔이 그러니까 발명이 되고 나서 인간의 수명이 수십 년간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이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잇몸에서 생긴 그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기도 하고요. 이가 썩어서 이를 뽑아서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영양 부족이나 이런 걸로 죽는 일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치과보험이 너무 비싸거나 이제 이런 데서는 이를 닦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래 사는 장수와 또 삶의 질하고도
직결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잘 닿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인센티브도 도입하고 뭐 처벌도 하고 물에다 불소도 타고 별별 걸 다 해봤다는 거죠. 근데 다 안 된대요. 근데 유일하게 되는 게 이 동기강화 면담을 사용을 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치의 예방, 그러니까 어떤 그 치위생을 유지하는 개인들의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동기강화 면담이 유일하게 먹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시아드에 가면 이 대화법으로 이 동기면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시아드에서는 코칭 앤 컨설팅 포 체인지라고 하는 석사 과정이 지난 13년간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매년 100명의 학생이 석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학위를 받고 있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도 이 코칭 대화법으로 이 동기강화 면담을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사용에 대한 장벽이 없어요. 누구든지 저처럼 강의하고 누구든지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받는, 아니 뭐 자격증을 받는다거나 특정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책에서 이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동기강화 면담을 아무데나 붙이면서 막 쓰고 있대요. 심지어는 동기강화 면담에서 하지 말라는 짓만 하면서 이걸 동기강화 면담이라고 이름 붙여서 가르치거나 쓰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도 잠깐 했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한 데에다가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 동기강화 면담이 얼마나 사실은 이것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저변 확대가 되고 그리고 더 좋은 세련된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우리는 그 에너지를 쓰기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사용을 하고 뭐 이것에 대해서 뭐 라이센스라든가 뭐 인증받았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퍼블릭 웨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배워서 어떤 장면에서든지 사용하고 교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동기강화 면담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건 ICCS에서만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우리가 여기에 뭘 갖고 있어.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고 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 동기강화 면담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쭉 한 거를 제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또 보시면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또 하실 수가 이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채용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동기를 유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리더십 코칭을 하는 사람이에요. 조직 문화하고 리더십 분야에서 이제 코칭을 하는데요. 사실 리더십의 변화는 제가 리더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린데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리더십에서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에게 예, 공개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됩니다. 내가 어떤 변화를 추구를 한다는 건 내가 여태까지 틀렸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회사에 가서 이 대화법 관련해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오늘은 마음이 좋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저를 이렇게 오라고 해주신 그 리더분께서 작년, 재작년에 저한테 개인 코칭을 받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리더십 평가가 안 좋고 불만이 높고 그래서 완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코칭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받아들여서 변화를 결국에는 해내셨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 김현정 교수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조직 전체에 불러서 이 강연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간 거거든요. 만약에 그 리더분께서 제 코칭을 받고서 변화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저를 거기에 불러들이실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올드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그분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망신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코칭을 받아서 잘 변화를 하셨고 이제 자신 있으니까 그걸 온 조직에 퍼뜨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리더십에 있어서 이 변화를 이제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만드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동기강화 면담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김현정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를 시켰다는 건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동기강화 면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건가? 그래서 그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요 명제를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참일지 거짓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심장 발작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담배를 끊고 음식을 조절하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약도 꼬박꼬박 복용할 것이다.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술로 인해서 병도 생기고 인간관계는 깨지며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하고 과음 후에는 완전히 필름이 끊기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술을 끊어야겠다는 다짐을 할 것이다.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의견들 주고 계시네요. 예. 지금 받고 있는 학교 교육이 나중에 자신의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10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다.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거짓이라고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 참이었으면 좋겠는 거짓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감옥에서 죄수로 있어 본 사람이라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다 거짓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한번 볼게요. 예. 심장 발작 일으킨 사람들 이렇게 하면 다 약 먹고 꼬박꼬박 할 것 같죠? 저는 이거 실제로 이제 저희 집에 이런 분 계셨거든요. 그냥 딱 병원에 있을 때만 하시더라고요. 예. 보통 한 번 이렇게 심장이나 뇌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신 분들이 더 건강해진 케이스는 굉장히 적고요. 보통은 두 번째, 세 번째 발작이 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술병 막 이거 있잖아요. 저도 맨날 그렇거든요.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너무 심할 때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인간이 아니다 하지만 예, 다시 술을 마시는 그런 일을 지금 몇십 년째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을 해서 큰 이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사실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음주운전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음주운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요.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술을 엄청나게 먹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눈을 딱 떴는데 차가 집 앞에 있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게 성공 경험이거든요. 내가 사고를 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경찰한테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음주운전은요, 걸리는 사람이 계속 걸려요. 아무리 뭐 그 면허를 취소해도 막 다시 하고 막 저는 어떤 분은 외국 가서 거기서 해갖고 오신 분도 했어요. 예. 어릴 때 잘못해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도 또 다음에 뒤지게 맞는 거 보면 그런 거 맞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대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옥에서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프라이버시도 없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반성하고 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냐? 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 번 한 사람이 우리나라 재범률이 40%가 넘어요. 40%가 넘습니다. 어, 그 얘기는 뭐냐면 1범이 2범 되고 재범 되고 3범, 4범 뭐 조두수는 뭐 40범인가 50범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20범, 30범, 40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재범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엄벌주의 이렇게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도 뭐 사형을 할 것처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거나 범죄율이 낮아지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범죄학자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게 다 거짓인데요. 온 사회가 이것이 참인 것처럼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태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변화를 불러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온 사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이제 이끌어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초반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한번 생각을 하셨다면 나한테 용기를 주는 사람, 나한테 응원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경험하셨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강화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동기를 유발해서 키워서 이 사람이 변화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동기강화 면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기를 준다거나 희망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변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싶기도 하고 변하고 싶지도 않은 이 양가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 중심적 성장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차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동기강화 면담을 이야기를 할 때 요거를 좀 변형해서 비즈니스 장면에서 제가 그 강의를 해갖고 히트를 이제 엄청 쳤어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300번도 넘게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강화 면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분량자에다 가치가짜를 붙여가지고요. 두 가지의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 양가 감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애증 뭐 이런 게 있어요. 집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죠. 애증 느낀 사람들. 참 좋기도 하지만 얄매치 매력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우리가 동시에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일을 이제 뭐 어떤 일을 프로젝트 같은 걸 마치고 나면 섭섭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예, 섭섭하기도 합니다. 예,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 양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한 가지 감정을 이렇게 순수하게 느끼는 경우보다 이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흔합니다. 훨씬 더 우리는 이 양가 감정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이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담배를 끊는 걸 가지고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걸 예를 드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이쪽 분야에서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담배를 이제 피우시는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서 담배를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교육장에서 오늘도 이제 물어봤어요. 담배를 끊으실 생각 있으신 분 이제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손을 드세요. 그러면 혹시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0에서 100까지 정도라 그러면 어느 정도 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늘도 7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60이요, 70이요, 뭐 90이요, 100이요, 150이요, 200이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예, 아주 난리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은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나 커요. 근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가지만 변화하고 싶으면 변화하면 되지. 변화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변화를 하고 싶기도 하고 변화를 안 하고 싶기도 한 두 가지 감정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흔하게 느끼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분도 담배를 끊고 싶기도 하고 담배를 끊고 싶지도 않은 그 감정을 동시에 이제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담배를 안 끊으면 좋은 점은 뭘까요? 담배를 끊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좋은 점이 뭘까요? 예. 담배를 피우면 좋은 점도 있고, 담배를 끊으면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담배 끊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래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담배 끊지 않는 시도를 하면 좋은 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교육장에서 들은 걸 좀 종합을 해보면 뭐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뭐 나는 이러고 살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장님이랑 얘기할 기회도 있고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됩니다. 모택동이도 이러고서 뭐 얼마까지 살았대.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그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 끊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요. 금단 현상을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단 현상 겪어보겠다고 뭐 은단 씹고 껌 씹고 이런 구질구질한 짓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담배를 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내가 담배 끊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독한 놈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서 엄청나게 유혹을 합니다. 막 뭐 할 말 있어. 불러놓고 그 앞에서 담배 뻑뻑 피면서 이래도 안 필 거야? 뭐 그리고 술 한잔 하자. 그러고 불러놓고 그 앞에서 담배 뻑뻑 피면서 너 이래도 안 필 거야? 엄청나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엄청나게 진짜 인내를 가지고 견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 그렇게 해갖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얼마간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미쳤지. 담배를 다시 피게 되었어. 음. 그럼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얼마나 가나 봤다. 그래서 갖은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속상한 사람 누구예요? 음, 나예요. 본인이에요. 본인이 제일 속상합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든대요. 다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10년 끊었다가 다시 피신 분들 계셨는데 그분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부질없고요. 차라리 그냥 젊었을 때 조금 더 필 걸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말한 분까지도 봤어요. 음. 사람들이 뭐 너는 의지 박약이냐 어쩌냐. 그분들이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자괴감이 들고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이런 담배 하나 못 끊는 인간이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든대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수많은 리스크를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리스크 테이크를 하겠다는 마음이 섰을 때 그때 담배 끊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모든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사람마다 종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담배 끊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안 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피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종목이 다 달라요. 저는요 지금은 운전을 합니다만 장롱 면허가 28년이었어요. 28년 동안 제가 운전을 못했습니다.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서 연수원을 가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전을 못한다고 하는 건 저한테 진짜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사 다닐 때 야단도 되게 많이 맞았어요. 네가 뭔데 과장이 운전하면서 타고 다니냐. 신입사원 때 그렇게 야단도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조금 있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 미국에서 학위 2개 했거든요. 미국에서 차 없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운전 안 하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그거를 제가 다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운전하는 건요. 미국에서 학위를 2개 따는 것보다 어려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친구가 그래요. IQ 70 되는 게 운전이야. 그러면 나는 IQ 100 넘으니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나는 IQ 70보다 못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종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거나 내 말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그 사람한테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칭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2~3번 정도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리더분들한테 그러거든요. 이제 2~3번 정도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뭐 이게 잘못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요즘에 세상이 바뀌고 리더십 스타일이 그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시면 좋겠다.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서 정말 몰랐던 분들은 이제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친절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여간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뇌가요, 사실은 굉장히 변화하지 않도록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교하게 이게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진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게. 그래서 언제나 몸은 똑같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여러분들
저녁에 야식 안 먹는 게 뭐가 어려워? 야식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밤에 그거 먹는 게 더 막 부대끼고 힘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야식 끊는 거 진짜 어려운 거고 다이어트 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고요.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 안 하던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뇌가 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이렇게 변화를 할 때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상당한 기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내가 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크 테이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뇌가 계속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간을 보는 거예요. 변할까 말까, 변할까 말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 열망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는 순간이 오나 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변화 저울이라고 해서 천칭 넘어가듯이 통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변화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병원에 가서 뭐 술, 담배 끊고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세요. 뭐 이런 얘기 맨날 듣잖아요, 우리. 그것도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너무 당연하게 갖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런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면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으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들마다 또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거든요. 저는 운전하는데 28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6개월 안에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 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잘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연구에 의하면 60%까지 타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는 영원히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거를 해내라고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양가 감정의 의미를 좀 아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양가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피드백을 줬을 때 아니면 어떤 조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 사람도 준비 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기다려주고 그런 어려운 마음을 수용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가 감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정반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는 10분 정도 쉬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분이니까요. 우리 정각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그동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들이 지금 보신 비디오는 그 옛날에 슈퍼스타 K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성수진이라고 하는 그 참가자를 JYP가 코칭하고 피드백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JYP 잘하는 것 같나요? 예. 제가 이제 이 비디오가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 비디오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심지어는 며칠 막 되는 강의를 듣고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인사이트를 주는 이제 비디오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JYP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멋있다,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여기서 그냥 한 가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JYP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뭐 깜냥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JYP 같은 경우는 다른 소속사들과는 달리 이 사장님께서 모든 그 소속 가수를 가창 지도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공기반 소리반 그 유명한 그걸로 이제 다 창법이 통일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런 창법을 이런 식으로 아마 교육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고서는
나가서 이분들이 이제 가수 활동을 하죠. 근데 여기서 팩트. 음, JYP 밑에서 가수로 데뷔한 사람 중에서 롱런하는 가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옛날에 G.O.D 어디 갔어요? 예, 그 옛날에 원더걸스 어디 갔어요? 그 옛날에 2AM, 2PM 어디 갔어요? B 어디 갔어요? 예, 이 사람들요, 다 가수로 데뷔합니다. 가수로 데뷔했는데 3, 4년 정도 가수로 활동하다가 소속사의 영향력 좀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들 이제 지명도가 각자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연기나 예능, 뭐 뮤지컬 이런 쪽으로 돌아섭니다. 가수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G.O.D가 활동할 때 거기 김태우 씨가 자기는 뭐 우리나라 3대 보컬이라고 본인이 생각한다. 그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면 사실은 이승철 씨나 김업수 씨처럼 나중에 뭐 이렇게 늙을 때까지 그냥 가수만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 20대에 은퇴하셨거든요. 그리고선 소속사 차리고 어디 전설 이런 걸로 나와요. 어. 노래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지도를 되게 많이 하고 피드백을 주고 이 사람을 동기를 유발해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려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JYP가 굉장히 잘하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대 정말 어린 애들 그리고 요거 하나 말고는 인생에 다른 옵션이 없는 요 끈 하나밖에 없는 애들 그런 애들 이런 식으로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데뷔시키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면 반복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노래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 G.O.D가 나와서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그 노래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사장님 생각밖에 안 난대요. 이 그 같은 구간을 막 100번을 반복시키고 1000번을 녹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래가 질려서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가수의 커리어가 거의 다 끊어집니다. 근데 언제나 예외는 있어요. 한 55% 정도 예외는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요. 선미라고 있어요. 예. 그분만 소속사 옮겨가지고 지금 이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 거의 다 그만두고 예능이나 연기 이제 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사실 여기에 나올 때만 해도 이분이 3대 기획사라고 했는데 사실 3대 기획사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10위권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은 그렇게 실적이 좋은 그런 회사는 아니었어요.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노래를 시키면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소속사들 예를 들어서 뭐 SM이라든가 뭐 지금 난파선이 되어 있지만 뭐 YG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오래 가는 롱런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 뭐 슈퍼주니어가 17년, 18년 이제 됐거든요. 그리고 뭐 소녀시대도 아직까지 이제 뭐 앨범을 내고 있고요. 가수들이 오래된 가수들이 뭐 엑소도 굉장히 오래됐죠. 이런 가수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투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면 다 돈이에요. 나가면 그냥 캐시박스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YG도 마찬가지죠. 빅뱅이 10년 넘게 하고 재계약을 했고 그리고 옛날에 2NE1도 한 10년 정도 했어요. 이제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 이 선배를 보고 들어와서 선배한테 직접 배우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선배들 활동 다니고 따라다니고 콜라보하고 그리고 어디 예능 가면 같이 다니고 이러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이 JYP는 언제나 새로운 신인을 발굴해서 내는 걸로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사실은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면서 요때 이제 악동 뮤지션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악뮤를 굉장히 그 JYP가 총애를 하죠. 그래서 데리고 오고 싶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결국 YG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느낀 게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유열 씨나 뭐 아니면 양현석 씨가 똑같이 이제 피드백을 준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JYP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 안에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면이 있으면 그거를 주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열 씨나 양혜석 씨는 떨어뜨리더라도 좋은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떨어뜨린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네가 요 면은 정말 아쉽지만 이런 음색도 좋고 네가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꼭 데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응원하는 멘트를 하면서 피드백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깨달은 게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소속 가수들이랑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음.
그래서 뭐 너는 어떻게 컸니? 너는 왜 뭐 가수가 되고 싶었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어. 그렇게 리더십의 변화를 자기가 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러고 변화를 했죠. 그러고 데뷔를 한 게 트와이스예요. 근데 드디어 JYP가 노래를 계속하는 가수가 재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음.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와이스 뭐 재계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뭐 이 기획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프로핏을 내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JYP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JYP가 한 행동,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교정반사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정, 바로 잡는 거죠. 교정하는 거, 이빨 교정하잖아요. 이 교정하잖아요. 교정. 그리고 반사는 뭐예요? 무릎 톡 치면 다리 탁 올라가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그럼 잘못된 상황이나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언행. 그것이 이제 교정반사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그 찍찍 올드하단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 누워서 뭐 하는 거 바이브레이션 하지 마. 잘못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음이 안 올라가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교정반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하는 것이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하고, 적절한 논쟁거리를 찾아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적인 정서를 유발해서 정확한 논리를 토대로 상대가 이해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 정서는 어떤 거냐? 긍정적, 부정적? 보통 부정적인 거죠. 여기서 슬프네요. 허탈한 마음,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부정적 정서를 이제 느끼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나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어. 라고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톡톡톡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기보단 오히려 좌절시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고 성수진 씨는 그나마 사람이 순하니까 저기 이제 다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친구는 중간에 나갔어요. 거부하고 나갔습니다.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반대입니다. 잘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자는 거죠. 아까 제가 양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고 싶기도 하고 변화하고 싶지 않기도 한 마음인데 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커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랬죠.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개인적으로 타고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실패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걸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도를 하게끔 하려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뭐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본인을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자원이 있고 내가 잘해낼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건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양가 감정에서 저울을 변하는 쪽으로 기울이게 하려면 부족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이 더 크다. 그러니까 희망을 주어서 그 사람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성수진 씨가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꼭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김범수 씨 노래 시켜놓고 고음이 안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음 올라가는 노래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라면 만약에 제가 저 장면이었다면 뭐 저는 음악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라면 저 장면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중저음이 좋구나. 음. 가수가 꼭 고음이 쫙쫙 올라가야지만 좋은 가수는 아니야. 장범준이라고 있어. 그 벚꽃 엔딩 부르네. 걔는 있잖아. 고음이 아니라 중간음도 안 올라가. 그래서 봄바람 이게 하는 게 걔가 못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안 올라가서 가성을 내는 거야. 그래서 꼭 고음이 잘 될 필요는 없어. 너가 중저음이 좋잖아? 그럼 중저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도 잘할 수 있는 구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더 잘해보고 싶으면 그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자신의 창법을 다듬고 그러고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잘해보고 싶으니까 어느 날 가서 고음 올라가는 거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걸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동기를 우리가 열어주는 것. 그것이 동기강화 면담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끔 이 사람이 가진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그것이 동기강화 면담입니다. 그것이 동기를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교정반사 하는 사람 굉장히 흔합니다. 사실 저 비디오 어떤 교수님이 코칭에 좋은 예로 쓰시겠다고 만든 비디오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교수님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얻어온 거예요. 왜요? 그래서 코칭에 안 좋은 예로 쓰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하긴 저렇게 하면 질려가지고 어디 노래하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해서 질려서 노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들한테 그걸 이렇게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익숙한 방식을. 그게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누군가 나 잘못됐다, 틀렸다, 이거 계속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결과 좋았나요? 과정은 만족스러웠나요? 그 사람과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리더십 코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코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코칭을 하다 보면 리더분들께서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런데 그냥 이거 올드한 거예요. 시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이래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다 그러고 컸잖아요. 야만의 시대 컸잖아요. 그러고 컸잖아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만 안 그러시면 돼요. 이제부터도 당장 이렇게 다 바뀔 필요는 없어요. 이제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바뀌세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바른 행동을 계속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더 크게 생기고요. 그렇게 변화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파라독시컬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해야 되는 거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러면 공부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많다. 그러니까 공부 말고 다른 그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딴 걸 찾아보자. 공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럼 얘가 갑자기 열심히 한다거나. 게임을 너무 하길래, 야, 너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너 그러면은 게임 해가지고 프로게이머가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갑자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고 안 한다거나.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그 더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white bear effect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이제 삐삐를 양쪽으로 이제 사람들 다 줬어. 그래서 white bear를 생각하세요. 흰곰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흰곰을 생각날 때마다 이제 버튼을 누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쪽은 white bear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근데 그 흰곰이 생각날 때마다 삐삐를 누르세요라고 했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이 했을까요? 더 그 흰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예. 흰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팀이 더 흰곰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모든 억제책은 사람들을 다 반대로 하게 해요. 우리가 금연 캠페인 엄청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으로 한 적 있어요. 그래서 흡연율 내려갔나요? 내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금연 캠페인 기간에 흡연율이 올라갑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꿔라,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세 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몰랐던 사람은 합니다. 근데 아니라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푸시하지 않으시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지시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따라가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기 싫다고 그럼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우리가 뭐 중독은 끊어야 되잖아요. 중독은 끊어야 되는 거고 리더십의 변화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우 저 이거 힘드니까 안 할래요.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발 앞서서 반발 뒤서서 이 안내하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기강화 면담은 이 안내하기 스타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대신해 주어도 안 되고요. 너무 스스로 하라고 내버려 두어서도 안 돼요. 이 사람 하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어도 안 되고, 그리고 막 너무 이렇게 과하게 대신해 준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도 안 되라는 거죠. 그 미묘한 그 왈츠와 같은 그런 무브먼트를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것이 동기강화 면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강화 면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보통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대화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고 또 실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동기강화 같은 경우는 동기강화 면담은 이 테크닉이 굉장히 많아요. 책을 이제 보시면 책이 이제 굉장히 두꺼운데 책 뒤쪽에 보면 별별 테크닉이 다 나와요. 뭐 이를테면 뭐 좋은 점, 그러니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잘한 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중간에 뭐 이건 잘했지만 이거는 뭐 좀 아쉬워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거는 좋았고 이거는 이렇게 변하면 좋겠어요. 라고 그리고를 써라. 뭐 이런 정도까지 아주 상세한 테크닉이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된 대화법이에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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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된 방법들로만 그렇게 굉장히 발달된 대화법인데 그 테크닉은 뒤쪽에 나오고 책 앞쪽에 보면 동기가 면담에 우리의 정신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정신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정신에 여러분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테크닉은 필요 없다. 근데 이 정신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테크닉은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화법이 그 나오는 테크닉은 부차적인 거다. 심지어는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이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궁금한 거는요. 여러분들은 뭐 모르셨으니까 오늘 여기 들어왔겠죠? 예, 유튜브에 사실은 제가 다 녹화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말에 저희가 또 그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 배워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특히 코칭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훨씬 센스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내가 막혔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시원하게 뚫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프라인 교육 오시면 더 자세히 제가 대화법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I 정신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동기가 면담에 있어서 정신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가냐?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강하는 자리니까. 제가 이 코어트가 있는데 이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괴테가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대한다면 그는 그 사람 자체로 존재하지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를 대한다면 그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그 작은 사업, 소자본, 그 작은 그 브랜딩, 작은 업체의 브랜딩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큰 회사의 브랜딩하고 작은 업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 떡가게를 한다거나 뭐 이런 베이커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브랜딩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자기가 자식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브랜드를 이제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랜드를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그 가치가 있나?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거든요. 자식을 키운다고 하면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입신양명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거의 단일한 어떤 그런 그 바램인 것 같다라는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은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상을 세워놓고 그거에 맞지 않는다고 애를 야단치고 구박하고 아까 가증 교정 반사를 사용을 해갖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됐건 뭐 브랜드가 됐건 일단 내가 되어야 된다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깊이 성찰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성찰을 하시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요즘에 굉장히 요즘도 그렇고 뭐 아주 전통적으로 뭐라고 해야 인기 있는 그 주제는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왜 부자가 되고 싶죠?
예,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부자들이 다 행복한가요? 음, 부자들이 진짜 행복할까요? 예. 뭐 행복한 면도 있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재벌집 그 뭐 회장님, 재벌 회장님들 중에서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감옥 가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교육 받으신 분들이 왜 감옥을 갑니까? 예. 그들도 사실은 그만큼의 어려움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돈만 많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 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가정은 뭐 풍비박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 많다고 소문나잖아요. 그럼 온 동네 거지하고 사기꾼들이 다 들러붙어요. 어. 내 고생 해가지고 일구어도 그런 식으로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바글바글 하다는 거죠. 과연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 강남에 건물을 뭐 몇 개씩 갖고 계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 거지같이 하고 다닌대요. 자기 부자인 거 알면 칼 맞을까 봐. 음.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 그 뭐 죽으면 유산으로 받을까 그거 탐낼까 봐 자식들도 안 만난대요. 자식들이 자기 죽일까 봐. 그게 과연 행복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 달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건가 이 상을 잘 만드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코치가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고민을 하는 거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자식처럼 어떻게 고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미 성공된 사례에 어떤 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리더십 행동이 효과성이 더 높다. 이런 리더와 뭐 부하 직원의 관계가 훨씬 더 뭐 조직 만족도라든가 성과에 기여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리더의 행동과 그 뭐 관계 형성이라든가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상을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을 그걸 이미 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코칭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리더분들한테 이미 잘 하실 거예요. 이미 잘 하고 계신데 뭐 그냥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것 정도 하시면 아우 100점 만점에 200점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을 대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는 코칭 그 모든 것이 끝날 때쯤 되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코칭을 할 때 이분을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상을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될 것처럼 여러분들이 코칭을 해 나가신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코칭을 해요. 동기가 면담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정신을 이제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못하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존재로 바라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충분한 존재다, 온전한 존재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온전한 존재인데 요거는 뭐 사람들이 다 얼굴이 생긴 게 다른 것처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약간 얼굴이 뭐 너무 완벽하지만 보톡스 한 대 정도 맞으면 뭐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요 정도의 처치를만 필요하다라고 저는 해요. 물론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리더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코칭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예. 이것이 이제 MI 정신입니다. 그걸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좀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정신. 첫 번째는 뭐냐면 협동 정신. 예. 수용.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연민.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접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협동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동기 강화 면담은요. 코치가 클라이언트를 고치거나 성장시키거나 뭐 이런 그런 어떤 관계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상하 관계나 파워 관계가 있는 관계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두 전문가의 만남이라고 봅니다. 두 전문가의 만남이에요. 두 전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내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본인에 대한 전문가예요. 음. 본인과 본인 조직의 전문가예요. 그 리더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끼리 굉장히 어떤 그 발전적인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최저간을 만들어가는 우리는 협동 정신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경화 면담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내세우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MI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독 환자가 있고 중독 치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독 치료자가 중독 환자의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중독을 위한 어떤 내가 전문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뿐이에요. 이 사람보다. 그렇게 해서 서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동기강화 면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그분이 만약에 변화를 한다 그러면 그분이 변화하는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내가 특권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 변화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내가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 변화는 그분이 하는 거고 변화를 만들어낸 건 그분이 대단한 건 거예요. 저는 그 옆에서 그냥 뭐 이를테면 이분이 출발할 사람이었어요. 출발 선상에 이렇게 그 육상 선수 서 있는데 거기서 요이 땅 불러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관계다라고 보는 것이 동기강화 면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수용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칼로저스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선배님이시죠. 예, 그 인본주의, 그 휴머니스틱 사이클라지, 인본주의 상담의 그 아버지시기도 하고 엄청난 심리학자죠. 미국 심리학자 중에서 넘버원, 전 세계 심리학자 중에 넘버 투, 1위는 프로이드, 뭐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그 심리학의 거의 이제 상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파운데이션을 만드셨다라고 이제 보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 그 무조건 이 사람을 상대방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우리 클라이언트는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의도와 능력을 충분히 다 갖춘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조금 엉켜가지고 지금 뭐가 안 풀리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은 아주 온전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있는 문제도 괜찮아. 너는 그거가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이미 훌륭한 존재고 그게 더 낫는다 그러면 좋긴 하겠다. 그건 뭐, 그러면 또 그런 거야. 그래서 너가 어떤 식으로든 하든지 나는 무조건 너를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해. 너는 있는 그대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수용이라는 거죠. 이 수용을 해주는 사람만이 있으면, 치료자가 이런 수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임상적으로 증명을 해왔고, 그의 후배들이, 심리학자들이 지난 50년, 60년 동안 그것을 증명해냈고, 제가 2018년, 예, 2018년에 하버드 코칭 컨퍼런스에 갔을 때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가 딱 나와서 자기가 이제 뇌과학으로 연구한 거 발표하면서 칼로저스 사진을 딱 띄우면서 오늘의 그 발표는 우리 칼로저스 선생님의 그 뭐 50년 전에 이론을 제가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헌정을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 발표를.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것,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용적 자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뭘 잘해서 내가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수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리더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리더가 이제 저성과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코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성과자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을 마치 뭐 조직의 암적인 존재 막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도 분명히 순기능이 있어요. 조직에서 이분들이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순기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거든요. 그럼 예능 프로그램에 언제나 안 웃기는 캐릭터가 하나씩 있어요. 옛날에 1박 2일에 이수근 씨라든가, 옛날 무한도전에 정영돈 씨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아는 형님의 김영철 씨. 이런 사람들이 안 웃긴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빼고 다른 웃긴 사람 두면 프로그램이 정말 뒤집어지게 더 재밌어질까요? 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못 웃기는 캐릭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나 하면서 자신 있게 자기의 멘트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더 웃기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맨날 그 얘기 하셨거든요. 꼴찌가 있을 때도 있다. 그게 맞아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주니까 그 사람이 있어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희망 갖고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저성과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성과자로 해서 꼭 나쁘게만 볼 거가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사람이 이수근 씨나 정영돈 씨처럼 대박을 치는 진짜 웃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걸 갖다가 나쁘게 볼 거 아니다. 저 사람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하게 될 거다. 그냥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다운턴일 때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리더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성장하는 걸 못 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관계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도와줘 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만약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 지금은 아닌가 보다. 나중에 이제 뭐 좋은 기회가 오면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마음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전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기를 믿어주는데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조직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나를 믿어주는 고마운 선배, 고마운 상사, 이렇게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깔보거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을 평가를 해보거나 이거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약 중독자라도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한때 그냥 자빠져 있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절대적 가치를 보는 수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치는 정말 저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코치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거를 느끼고 싶어서 코치가 되고 싶어서 코치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막 코칭 장면에서 막 한껏 펼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근데 그거 다 코칭으로서 먹히지도 않고 정말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저는 심지어는 그 코칭을 할 때 절대로 눈높이를 그 뭐 의자를 조정을 하든 제가 어떻게 몸을 구부리든 해갖고 절대 눈을 그분 위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언제나 그분 밑에서 이렇게 하면서 눈을 맞추고서 이렇게 존경의 자세로 코칭을 하거든요. 그래야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이런 자세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공감, 엠파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엠파티거든요. M은 뭐냐면 액티베이시라는 접두사고 파티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오고 가고 이게 감정이 액티베이트 되는 게 엠파티인데 이제 우리나라 공감, 그래서 같을 공자, 느낄 감자를 써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어가 번역된 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같은 감정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 절대로 같은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그냥 쓰니까 저도 쓰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껴보려고 같이 느껴보려고 애쓰는 게 정확한 공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 클라이언트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노력 그 자체. 이것이 이제 정확한 공감이라는 거죠. 아, 평가하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니?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 저 사람은 어떤 생각 때문에 저렇게 할까? 저 사람 입장이라면 나는 어떨까? 이런 것들에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뭐 영어로 그 표현을 하자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떨까? 그 노력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준 사람 별로 없거든요. 특히 내가 뭔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지적만 한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굉장히 좋은 면을 바라봐주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이제 판단하려고 해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말을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변할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차원 얘기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 공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코칭할 때
아랫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고 너무하시네. 막 상사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유, 그래요. 그럼 다행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무조건 네 편이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이게 이제 정확한 공감.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그 동정은 아니에요. 똑같이 느끼는 거 same. 이게 same이에요, sam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 같을 공에다 느낄 감이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건 또 한국말로는 동정이라고 또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단어 번역 자체들이 좀 다 엉망진창이긴 한데 심파티는 이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슬픈 거, 뭐 불쌍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 하다 보니까 동정이라고 뭐 같을 동자에 그럼 느낄 정인가? 뭐 이것도 그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은 감정을 갖는 건 아니에요. 같은 감정 가질 수가 없어요. 아우, 다 이해해요. 이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사람도 자기 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거는 진짜 건방이에요. 그래서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우, 뭐 왠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차라리 낫더라. 어,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 내가 너가 될 수는 없지만 네 입장을 내가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하고 있어. 이것이 이제 정확한 공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율성 지지. 아까 이제 협동정신에서도 약간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온전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그 자율적 그 결정을 완벽하게 존중한다. 완벽하게 이 사람의 자율성과 권리를 완벽하게 이제 하고 그리고 그분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그러니까 그 체면을 세워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예를 지켜주는 것. 그래서 못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옛날 스타일이라서 그래, 옛날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가는데 강의하고 나가는데 누가 자꾸 상사가 아쉽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옛날 스타일에서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니까 그냥 옛날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명예를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다 그렇다. 그냥 익숙한 방식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했고 코칭 받으셨으니까 이제부터 바뀌면 된다. 그냥 그렇게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기 강화 면담을 하게 되면요. 대화 자체가 굉장히 우아합니다. 굉장히 우아하고요. 여러분들이 동기 강화 면담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체화가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말을 우아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우아하게 말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인간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바라봐요.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고 건설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실현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인간관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경영에서 X이론, Y이론이 있다면 완전히 Y이론, 완전 Y이론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칼로소스입니다. 그리고 인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강점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봐주고 찾아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 말투 자체가 이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아니라 아유 뭐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뭐 하자 그러면 요만큼 정도 하시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신은 이제 연민이에요. 요거는 3판을 이분들이 쓰시면서 새로이 여기에 소개가 된 건데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제 딱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연민입니다. 컴패션이에요, 영어로. 최고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컴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민 정신, 사람들을 딱하게 여기고 가여이 여기는 정신. 세종대왕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글 창제. 내가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중국말 그러니까 말과 글이 달라서 그걸 뭘 얘기하는 거를 이를 어여삐 여겨, 가엾게 여겨 한글을 창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 엄청난 그 창조를 이제 시작하게 뭐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연민,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최고 지도자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최고 리더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 딱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도 딱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서로서로 부족한 인간들끼리 서로서로 좀 도와주고 봐주고 살자. 제가 하는 리더십은 언제나 그거예요. 제가 하는 리더십은 서로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좀 봐주고 살자. 그래서 이제 같이 뭘 이루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민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성숙도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위 리더들을 제가 코칭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 다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딱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 못하고 싶어서 회사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일 잘하고 싶어. 근데 일이 뭐가 꼬여고 안 돼. 그러니까 어깃장 놓고 자꾸 뭐 이렇게 그렇게 막 곤조 부리고 그러는 거지.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도 좀 주고 가르쳐 주고 친절하게 안내도 좀 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또 잘하게 되는 날 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연민을 갖는 쪽으로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신으로 여기에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뜬금없이 이제 유발성이 이제 나와요. 저도 소제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동기 띄워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은 가지고 있고 내가 그걸 찾는 거를 같이 좀 도와드릴게요.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부족해서 감염 치료나 뭐 자동차 수리하듯이 그 결핍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자원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중점이 좋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접근 원리,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하여간 그 클라이언트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그거를 옆에서 우리가 조력자로서 바라봐주고 응원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동정신이고 그리고 동기는 유발되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데 단지 드러나야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코칭을 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동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동기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들은 다 이 사람한테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그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가 이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 프로세스대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기회가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도전적인 과제, 이 어려운 거를 해내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동기가 유발이 되는 거죠. 예. 야, 뭐 이거 어려운 거 누가 하냐? 이거 못한다고 해갖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열심히 하는 척만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에 있어서 변화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굉장히 어려운 변화를 이제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동기를 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책에도 이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뭐 그 코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저는 첫 번째 시간에 꼭 두 가지 질문을 물어봐요. 예, 또 꼭 두 가지 이제 그 임원들 코칭할 때 이제 물어보는데 첫 번째 질문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시냐? 어떤 모습일 것 같냐? 그거 하고 내가 회사를 떠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지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제가 임원들 코칭할 때 첫 시간에 반드시 물어보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음.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질문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정말 대기업 임원들이 어디 가서, 뭐, 학원 다니는지 교육받는지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10년 정도 후면 은퇴하고, 뭐, 중소기업의 뭐, 고문이나 사장이나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좀 교육시키려고 어시스트에 코칭 과정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해갖고 그분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중소기업 도와준다, 봉사활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상무님, 지금 어딜 도망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무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오늘 처음 만났지만 상무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어디 도망가시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데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무님이 하실 일이 정말 산더미 같이 많은데 어디를 도망가시려고 그래요. 예, 안 됩니다. 못 나가십니다. 회사 못 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10년 후에 부사장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사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10년 후에 부사장 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부사장이 돼야 되니까 리더십의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동기가 돼서 내가 정말 10년 후에까지 이 회사에 남아있으려면 올드 리더십을 버리고 이 시대에 맞는 그 리더십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변화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막 이런 거 할까 싶은데 다 해요. 아, 이런 거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임원 됐구나 싶어요. 그 동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동기가 있으니까. 응. 그래서 이렇게 동기를 유발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단 한 명도 아주 그 인간 아주 징글징글했지만 그래도 성과는 좋았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는 분 한 번도 못 봤어. 예. 다 같이 일하고 싶은 선배, 고마운 선배, 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네요.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서 저 이제 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기가 유발이 되는 거죠. 옛날에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스크루지 나오는 그 옛날 얘기 있잖아요. 그 동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되는 거죠.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까? 좋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좋게 기억하게끔 지금부터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첫 시간에 그렇게 동기를 확 이끌어내서 불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를 지렛대 삼아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코치가 나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원하지 않는 조언과 충고는 다 쓸데없고 그리고 오히려 반발하고 그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고 제가 그 사람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강화 면담에서는 원하지 않는 조언과 충고는 절대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카발 내용 안에는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상황에서만 조언과 충고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하셔가지고 대답 드리는 거예요. 조언과 충고가 가능한 상황 첫 번째. 상대방이 요청할 때.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심지어는 코칭은 이런 조언과 충고를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조차도 가서도 그 조언과 충고를 함부로 주지 말고 상대방이 요청할 때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얘기를 잘 들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아까 엠파티 얘기를 하는데 엠파티의 핵심은 경청이에요. 경청을 이제 충분히 잘하잖아요. 경청이라는 거 뭐냐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걸 아는 게 경청이에요. 코치가 내 얘기를 진짜 열심히 듣고 내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해주고 고민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온전히 들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저 사람이랑 얘기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코치님들 중에서 질문으로만 코칭을 배우신 분들 계시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만 해요. 그렇게. 난 진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저는 코칭 무조건 솔루션 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독 치료자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법만으로 중독 치료할 수 없어요. 대화법만으로 중독 치료할 수 없어요. 중독 치료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있고 이 대화법이에요. 플러스 대화법이에요. 리더십 코칭 한다 그럼 리더십 플러스 그다음에 코칭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가 솔루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언과 충고를 요청할 때 조언과 충고를 줘야 돼요. 그거를 갖다 근데 그 확률에 따라서 근거 있게 줘야지 내 경험적으로 막 던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코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제가 코칭을 했던 분이 정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걸 갖다가 코칭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그 박진영 씨 비디오 그것도 코칭에 좋은 일하고 쓰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코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치들이 진짜 코칭을 하려면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런 조언 충고는 원할 때 그 두 번째 허락을 구하고 아 요런 상황이신데 요런 거 관련돼 갖고는 뭐 요런 연구된 것들이 있어요. 요거 조금 공유를 해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구하고 어, 이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허락을 구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조언과 충고가 아 그래서 아 괜찮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고 예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조언을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조언 충고를 하는 거지 원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자꾸 주시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대화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코칭을 시작하시면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게 할 거고 제 유튜브 채널에 라이커블 TV에 가면 동기강화 면담 시리즈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라이커블 TV에 가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제가 이걸 쭉 강의한 게 있고 아 내가 어느 정도 코칭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치를 좀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화법이 있는지 테크닉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할스 대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대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축구에 있어서 뭐 약간 드리블 같은 패스 이런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달리기, 뛰기,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뛰는 거, 드리블 하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그 육상이랑 달라요. 그 축구장에서 뛰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대화법은 그 코칭이 이어지는 내내 이제 사용이 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RS라고 이제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가서 양가 감정을 탐색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변하고 싶기도 하고 변하고 싶지 않기도 하구나. 그래서 동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칭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아우, 저도 그럼 진짜 변해야겠네요.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이런 행동을 해야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화 대화입니다. 이거를 이끌어내는 대화법이 오할스 대화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칭 장면에서는 이 클라이언트가 변하는 걸 보지는 못해요. 변하는 걸 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변하도록, 예, 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종 목적인 거죠. 현실은 이제 현실인 거니까. 그래서 이 변화 대화를 이제 변화하겠다, 변화 진술을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오할스 대화법이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아까 말씀 안 드렸네요. 그래서 정보 제공하기와 조언하기 이제 이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요거 두 개는 말씀드린 것 같고 예. 정보나 조언을 내가 사용을 할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라 그래요. 아까 자율성 지지면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준 다음에 그거 중에 선택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살을 빼셔야 되는데 뭐 수술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식이 조절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뭐 운동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뭐 약으로 좀 조절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뭐 이제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를 좀 하실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면 그중에서 선택해서 이 사람이 내가 자율성을 갖고 이게 내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선택하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실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그리고 그 존중하는 그런 대화법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자율성을 이제 지지하고 그리고 코치 자체가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주고 그리고 또 안 변해도 지금 자체로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는 것. 예. 이것이 동기강화 면담의 가장 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신이나 철학 같은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동기강화 면담이 코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면서 좀 설명을 오늘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강화 면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금쪽이 뭐 저기 뭐야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보면 정말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 죽어도 안 되고 나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다 있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게.
그게 그래서 몇 시간, 몇십 시간 뭐 배운다고 해갖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로 해결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 자체도 굉장히 노력하고 많은 학습을 하고 정말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걸 했다라는 것들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저는 그것도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홀sam하게 아주 그냥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코치의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코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이나 뭐 이렇게 대화 몇 가지 그걸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제가 문을 열어 드린 정도, 그냥 소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정말 내가 사람들한테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싶다 하면 제가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앞에 이거 30분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학습을 좀 더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동기강화 면담 책 읽으시고 제 유튜브 채널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만 보면 전문서적이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동영상이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이제 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그 동기강화 면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질문은 지금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내가 나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시면 되겠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지금 질문 채팅방에 올리시면 제가 그거 질문 답해드리고 사전 질문하신 분들 그것도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안 듣고 나가실 분들은 안녕히 가시고 다음 기회에 뵙고요. 아닌 분들은 예, 여기서 조금 더 남아 계시면 제가 사전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질문으로 이제 주신 것들 이제 좀 보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 리더가 동기 유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뭐 팀원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줄 때 대화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 가르치거나 지적질하지 않는 태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왜 가르치거나 지적질은 안 좋습니다. 지적은 아까 교정반사예요. 지적질의 또 다른 말은 교정반사거든요. 그래서 교정반사는 관계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예. 누군가와 관계를 끝장을 내고 싶으시면 계속적으로 교정반사 하시면 됩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왜 이거 이렇게 했어? 계속 하시면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싫어해서 내 옆에는 이제 얼씬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가르치거나라고 했는데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비즈니스 리더가.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 답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fifth discipline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돼 있었지? 그러니까 피터 생게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거 되게 이제 명저고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fifth discipline, 그러니까 다섯 번째 그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티칭이에요. 티칭.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 가르치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티처블 모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 뭐 난리가 나고 뭐 반쪽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을 읽어주고 행동은 통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만 읽어주고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 그런 육아법이 지금 굉장히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현상들을 사회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읽어주고 대신에 행동은 통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훈육하면 때리거나 야단치는 거, 막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훈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훈육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왜 가르쳐요? 사랑하니까. 바깥에 나가갖고 잘못된 행동해갖고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말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행동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친절하게 두세 번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단치는 게 아니야. 이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후배나 아니면 자녀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하지 않으면 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가 좋으면 와서 물어봐요. 그럼 그때 해주시면 베스트고 내가 얘기해줘도 될까? 내가 이거 좀 가르쳐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행위 자체는 야단이나 지적하거나 문제가 터진 다음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선행적인 행동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잘못된 다음에도 가르쳐 주는 거는 선배로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것은 또 피드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거는 평소에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 대신에 하실 때 여기 나온 것처럼 물어보고 허락을 득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좋고 여러 가지 옵션을 주신 다음에 선택하게끔 하시면 좋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줄 때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언제나 피드백은 할 때 앞에 먼저 어떻게 지내? 뭐 어떻게 돼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게끔 하고 좀 어느 정도 들어주시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3에서 5분 정도 들어주시는 행위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3에서 5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좀 많이 그러니까 한 3에서 5분 정도만 꾹 참고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아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는구나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에 조금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피드백을 주실 때 언제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먼저 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하더라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요거라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말이 곱게 나가요. 안 좋은 피드백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계속 안 좋게 나가다가 잘못하면 인신공격으로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아우, 이거 아이디어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 그리고 뭐, 그 서류 작성도 너무 깨끗하게 잘했네. 이런 식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요거 부분이 조금 더 보충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그리고를 쓰시면 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아마 그렇게 이제 상대하고 원래 상태가 안 좋았다, 관계가 안 좋았다 그런 거 아니면 기분은 좀 나쁘죠. 이렇게 부정적 피드백 받고 기분 좋다. 그런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럼 긍정적인 얘기부터 한다, 그러면 그 듣는 당시에는 조금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서면 아유 그래도 알아주시니까 하시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그리고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리더십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오늘 커버를 안 한 게, 그러니까 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질문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데 아까 제가 그 두 가지 질문 있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동기강화 면담에서는 질문은 열린 질문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 열린 질문은 뭐냐면 뭐 어떻게로 시작하는 게 보통 이제 열린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고 아니면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말고는 저희가 질문이 없습니다. 책 전체를 해도 질문은 한 두 개, 세 개? 아까 뭐 10년 후 어떻게 되고 싶냐,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질문법이 없어요. 저희는 질문법을 따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질문보다 경청이 훨씬 더 수준 높고 훨씬 더 변화를 쉽게 불러일으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 1년에 이제 그 질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항감만 더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변화를 더 악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냥 열린 질문 정도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그 내가 코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 이런 것들 외에는 웬만하면 질문하지 않고 경청하는 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질문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여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하지 않고 경청합니다. 예. 그리고 경청을 위한 질문만 합니다. 우린 경청을 위한 질문, 경청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이나 이제 그 어떤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익숙했던 방식과 반대 방향으로 제가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무조건 옳은 말을 다 듣지 않아요. 담배 피는 사람 중에서 담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걸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그걸 비난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나랑 일단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변화를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신다면 그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예,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정보를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그 여기서 주신 질문에 이제 보면요. 어, 책과 유튜브 보시고요. 오프라인 강의 정보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신청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광고가 한 다음 주 정도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메일 받아보시면 그걸로 이제 하시고요. 그리고 그 카카오톡 채널에 ICCS를 이제 그 추가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저희 하는 행사들이 쭉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서 ICCS를 추가하시고 거기 들어가시면 이 정보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책은요, 이거입니다. 아이고, 양. 예. 동기강화 면담이라고 해가지고 동기강화 상담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동기강화 상담이라고 하는데 3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요 책을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강화 상담 책 구매하셔가지고 책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데 전문서적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읽은 지 뭐 한 1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책 다 필요 없대요. 이 책만 10번 읽으면 된대요.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모든 코칭에 관한 모든 것이 이 책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도 한 10번 봤어요. 예. 근데 볼 때마다 이게 밑줄 그치는 데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하나가 다 의미 있게 쓰여진 정말 좋은 책이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 정말 감사한 선생님들이 쓰신 정말 그 동기강화 면담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정말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책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엄청나게 강추를 합니다. 이걸 번역을 하신 신성만 교수님들이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중독 치료 환자들의 이거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린 코칭 장면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 저희 쪽에서 그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일반인들 상대하는 데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너무 어렵다? 그럼 동영상과 함께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이제 뭐 질문한 거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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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하는 것들을 한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고 있었던 여태까지 그 수많은 것들이, 아, 요런 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나한테 누군가가 자꾸 지적질 하잖아요. 아유, 저는 교정반사. 그러면서 반면교사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정반사 해봤자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지는 잘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로 소용없습니다. 관계를 좋게 해서 관계를 좋게 하는데 가장 1번은 경청. 예, 관계를 좋게 해서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수용하게끔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게 그게 동기강화 면담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유튜브 채널이요. 라이커블 TV예요. 라이커블 TV. 여기에 들어가시면 예,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라이커블 TV 유튜브에서 이제 들어가시면 제 유튜브에 그 몇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일단 일관성이 없고요. 꾸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동기강화 면담에서 숫자 쭉쭉 붙여가지고 제가 다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거 옛날에 코로나 때 제가 학교에서 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강의 안 하니까 그거 이제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집에서 이렇게 하고 촬영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보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책이랑 같이 보시면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 오늘 동기강화 면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이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공부해보고 그러면서 내 삶에 있어서 이거는 뭐 코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늦은 저녁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 푹 쉬시고, 예, 그리고 내일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고요. 좋은 말 한마디 하시고, 그러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